If we need to raise rates higher, we will. I mentioned with rate cuts, rate cuts are not in our base case. That's all I have to say. So, thank you very much. 연준이 시장의 예상에 따라 0.25bp 상승을 발표했고 2008년 이후 처음으로 5% 금리대에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 및 가상자산 시장은 잠깐 상승장을 보였으나 파월의 연설 이후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연준의 발표와 파월 의장의 연설이 앞으로의 거시적 경제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 여러분, 앞으로 더 많은 소식과 정보 전할 테니 좋아요, 구독으로 세계 경제와 디지털 자산 관련 소식, 크립토 누나와 함께 하세요. 미 연준이 0.25bp 금리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연설에서 파월 의장은 올해 금리 하락은 없을 것이며 필요하다면 금리 인상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또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 은행들의 연쇄 파산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문제가 없다라고 단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더 많은 돈을 프린트해서 흔들리는 은행에 지원을 해주는 상황으로 해당 은행들이 이 자금을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악용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아닌 당장 눈앞에 있는 급한 불만 끄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FOMC 회의 발표 전 일론 머스크는 경기 침체를 피하려면 당장 금리를 낮춰야 하고 적어도 0.5bp까지 낮춰야 한다고 강력하게 발언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금리 인상 발표 후에는 예금자 도피의 주요 원인은 사람들이 저금리 개축 계좌에서 고금리 머니마켓, 트레저리 빌 계좌로 돈을 옮기는 것이고 이에 따라 이번에 멍청한 금리 인상은 예금자 이탈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고금리 시대의 진입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궁금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금리 인하는 없지만 또 다른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파월 의장이 말한 현재 상황이 의미하는 바와 앞으로 우리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앤드루라는 금융 전문 기자의 트위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은 금리를 16년 만에 최고치로 인상했으며 이는 약 1년 만에 9번째 인상이다. 제롬 파월 의장은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FOMC는 올해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 나는 금융 분야에서 15년 동안 일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하는 바와 여러분에게 미치는 5가지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우선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신용카드, 변동금리 모기지 및 기타 대출금리가 인상되면서 경제활동이 둔화될 것이다. 그리고 은행 부분의 불안정은 가계와 기업의 신용 조건이 더 어려워져 경제활동, 고용,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리콘밸리 및 시그니처 은행의 붕괴는 중소형 은행의 보수적인 대출로 이어져 잠재적으로는 기업 지출을 줄이고 소비자가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대출 둔화는 경제를 경기 침체로 이끌게 될 것이다. 그럼 첫 번째로 말한 소비자 지출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대출 비용이 높아지면 소비자는 특히 자동차나 주택과 같은 고가 품목에 대한 지출을 줄이게 되고 이러한 지출 감소는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지출 감소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면 경기 침체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차입 비용인데요.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과 소비자 모두 차입 비용, 즉 돈을 빌리는 데 드는 수수료나 이자와 같은 것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곧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 감소와 기업의 투자 감소로 이어지는데 결국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경제 침체로 이어지게 된다. 세 번째인 자산 가격은 금리가 상승하면 차입 비용이 증가하고 대체 투자의 매력이 커지면서 주식과 부동산과 같은 자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 및 기업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지출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네 번째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바로 부채 상환인데요. 이자율이 높아지면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개인과 기업은 더 높은 부채 상환 비용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재정적 스트레스, 채무 불이행 파산으로 이어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경기 침체입니다. 금리가 높아져 소비자와 기업의 지출, 투자, 신뢰도가 광범위하게 하락하면 결국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앤드류는 2023년에는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착륙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앤드류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연준의 태도와 진행 방향에 다가올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기 침체가 언제 올 것인지에 대해 많이들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을 2008년의 상황과 대조해보면 2008년 3월
베어 스탠스 은행이 파산했고 JP 모건이 인수하게 되자 그 후 약 3개월간 약간의 상승장을 보였다가 다시 주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모두들 아시는 리먼 사태가 벌어지며 돌이킬 수 없는 하락으로 중소규모 은행들의 연쇄 파산으로 이어졌죠. 따라서 현재 이 반등의 움직임은 3개월 혹은 6개월 정도 지속되고 그 후 더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편 여기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가상자산, 특히 비트코인입니다. 왜냐하면 월가의 폭락 후 등장한 존재가 바로 비트코인이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비트코인은 전통은행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수단으로 그 당시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더욱더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현재 상황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본사를 둔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의 최고 전략 책임자 마셜 버드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고, 코인베이스의 전 기술 책임자 발라지는 3월 17일 비트코인이 90일 안에 100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내기에 200만 달러, 약 25억 원을 걸었습니다.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라고 표현하며 많은 사람들이 다시 비트코인을 기대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때마침 2024년 상반기에 비트코인의 가치가 더욱 희소해지는 시기인 비트코인 하빙, 즉 반감기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쯤 가상자산 시장의 겨울이 끝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약 4년 주기로 발생하는 비트코인 반감기 때마다 시장은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가상자산에 대한 글로벌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면 가상자산 시장의 불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데요. 주기적으로 공유드리는 비트코인 사이클 로우 멀티플 차트를 보면 현재 보시는 빨간 차트가 급격하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상승장을 보여줄지 혹은 하락장을 보인 후 점차적으로 계속된 상승장을 보여줄지에 대해 예의주시해야 되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약 400일, 1년 정도는 진정한 불장이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장기적으로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Dollar Cost Average, 분할 매수 하시는 방향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현재 SEC가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증권법 위반 혐의에 따른 경고, 웰스 노티스를 줬고, 트론의 창시자인 저스틴 선을 관련 코인 구매 유도를 위해 유명인사들에게 뒷돈을 주고 홍보하게 한 것과 위장 거래를 통한 수천만 달러의 불법 수익을 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를 한 상황인데요. 금리 발표와 동시에 가상자산을 억압하는 시기적절한 타이밍에 시장이 다시 한번 시끄러졌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가상자산은 서서히 상승세를 보이다 불장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은행들의 연쇄 파산, 금리 발표, 가상자산 유명인사들의 발목을 잡는 SEC 등 여러 가지 주요 사건과 뉴스들 아래 조용히 묻힌 가상자산의 움직임들을 공유해봅니다. 우선 먼저 아부다비가 웹 3.0 스타트업에 20억 달러를 투자해 웹 3.0 시장의 성장을 전격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부유한 아랍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석유와 같은 제한적인 천연 자원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강대국이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또한 모두들 아실 텐데요. 따라서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가 적극적으로 웹 3.0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과 UAE의 웹기업, 정부 및 투자 파트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두바이는 가상자산계의 실리콘밸리가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규모의 오픈마켓인 이베이가 NFT 플랫폼인 Known Origin Creator Smart Contract를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이 Creator Contract 베타 버전은 사용자들의 테스트를 거쳐 지금까지 84개의 컨트랙트가 배포되었고 약 250개의 NFT가 발행되었다고 합니다. 닷컴 버블의 성공 신화라 불리는 이베이의 움직임인 만큼 주목할 만한데요. 그리고 마스터카드 네트워크 지원 아래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 무어완드가 직불 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사용자는 이 카드를 사용해 암호화폐 세계에서 법정화폐 세계로 쉽게 전환하고 ATM에서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 카드는 영국과 유럽을 타겟으로 출시되기 때문에 콜롬비아에 출시된 바이낸스 카드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의 대중화를 더 가까이 가져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메신저 중 하나인 텔레그램 사용자들이 이제 채팅을 통해 USDT를 전송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텔레그램의 @월렛봇에 USDT가 추가되어 가상자산을 구매하고 판매할 수 있는 메시징 앱의 기능이 확장되었다고 하는데요. 국내 메인 메신저인 카카오톡이 가상자산을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가상자산의 대중화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당장 불장이 눈앞에 온 것은 아니지만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가지고 기다리면 반드시 불장은 온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거시적 경제를 포함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아마도 내년, 늦어도 후내년에는 엄청난 불장이 다시 오지 않을까 하는데요. 때가 올 때까지 정부 혹은 관련 기관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규제들로 계속된 고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투자에 대한 자신만의 믿음 그리고 끝없는 공부가 필요하겠는데요. 저를 포함한 미디어들의 메시지를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참고하는 정도에만 그치시고 여러분들만의 투자에 대한 생각과 전략을 세우는 시간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관련해 여러분들의 의견 혹은 궁금한 내용 자유롭게 코멘트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들 다시 만날 때까지 아디오스!